안녕하십니까, 석상마라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를 몇 가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짜박짜박한 내용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 박물관에 갔는데 자동차를 노지에 세워놓더라고요. 오래된 자동차를.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호치민 박물관에 갔는데 저 자동차가 노상에 그냥 세워놓아져 있더라고요. 관리는 하는 것처럼 상당히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대로 차에다 비를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서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자동차 앞에다 향을 꽂고 타길래 저게 뭐야 처음에 그러긴 했는데, 집집마다 재단 같은 조그만한 재단 같은 게 있어서 문화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차에다 꽃을 꼽아 놓더라고요. 차에다 꽃. 근데 이거를 아무리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저걸 어디 가서 물어보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지? 굉장히 설명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가졌는데, 한국 식당에 갔더니 한국 식당 사장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거는 사고가 나서 영혼을 달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식당 사장님께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 차가 사고차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광고 또는 내 차가 사고가 났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사고차 하면 내 차가 사고 났던 거를 숨기려고 한 거에 비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거꾸로 내 차가 사고차다라는 거를 홍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찌됐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내 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고 내 차는 사고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참 그런 점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다니면서 종종 봤어요, 이런 사고차를.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쪽팔려서라도 진짜 빨리,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쪽팔려서라도 빨리 없애려 할 텐데, 베트남은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절대로 노란 꽃은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친한 분한테 노란 꽃을 했다라고 하면 전후 사정은 아마 알려주시겠지만 바로 쓰레기통으로 꽃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남아 하죠. 우리가 동남아는 다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나라. 근데 베트남도 똑같이 더운 나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국도변 뒤쪽으로는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곳에 나오는 숲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나 네가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곳은 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아니 뭔데 그랬더니, 저 강을 건너가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그런 곳이 저 강 건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안에를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서, 배 타고 저기를 건너가게 되면
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이 많다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với thể hiện lại có quá nhiều nhân tố gen ca thấy không, còn tuổi của cô đang rất là thiếu và đặc biệt là cái màu của con nữa, nên là con một đời của cô á, con là dạng cưng. Cô ơi, cô nói vậy là thấy bạn giận đó. 일반 관광객 같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베트남을 가서 느낀 것이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덥지 않거든요. 그늘에. 근데 한국에서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덥지 않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습도를 맞추려면 물을 뿌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정말 베트남에는 이 분무기는 아니지만 분무 장치를 해서 여러 군데서 물을 뿌리고 있죠. 한국보다 더 많이. 분무 장치를 갖춰놓고 그늘 있는 곳에는 이 분무 장치를 정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그걸 이해를 못했고, 그늘에 가면 시원하다는 얘기가 건물 자체가 시원한 겁니다.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으로 충분히 이 방 안을 냉방을 해놓으면 햇빛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보온밥통 같이, 보온밥통이나 보온병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은 계속 냉방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냉방을. 이게 왜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벽돌이 틀리고요. 그 벽돌 자체를 외벽에도 조적을 쌓아 올리기도 하지만 방 바닥에도 베트남은 장판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장판도 있기는 합니다. 장판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뭐 그냥 보통 사시는 집들은 타일을 까시더라고요. 장판도 있는 건 봤습니다. 조금 못 사는 집들은 장판이 깔려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지간히 뭐 좀 산다 하면 방 바닥은 다 타일로 깔더라고요. 근데 이 타일을 깔아놓는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작은 조각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넓은 타일을 붙입니다. 넓은 타일을 붙여 놓는데, 우리나라는 타일 작업을 하게 되면 밑바닥을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먼저 이제 단을 싸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모래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수평을 잡고, 그 위에 이제 다시 시멘트로 해서 본드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타일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다르더라고요. 베트남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베트남 벽돌입니다. 조종용 블럭?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쓰는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벽돌이 생긴 구조 자체가 다르고, 이 벽돌을 바닥 타일 깔기 전에 밑에다가 먼저 타일 작업 전에 바닥에다가도 벽돌을 깝니다. 벽돌을 깔고 벽돌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 구멍이 좀 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몇 번 봤습니다. 타일이 깨져가지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길래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공사하는 데를 몇 번 가서 구경을 했더니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밑에다가 벽돌을 갖다가 베트남에서 주로 쓰는 그 벽돌을 갖다가 바닥 작업을 다 하더라고요. 바닥 작업 위에 타일을 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벽돌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직사광선을 받아도 복사열이 내부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복사열이 내부로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냉난방이 난방은 잘 모르겠어요. 추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냉방을 꽤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냉방이 잘 된다고 하면 또 난방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는 건물 짓는 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생활 양식이 달라서 뭐 습도가 높네 낮네 그게 아니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베트남 어디를 가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벽돌입니다. 우리의 거실 같은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판 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장판이 찢어지고 해지고 할 텐데요. 베트남은 장판이 아닌 타일을 깔더란 말이죠. 방도 타일이고 거실도 타일이고. 그런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을 다 거실 안에다 들여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호텔을 들러봤는데요. 호텔 전부 다 타일이었습니다. 생활하기도 편했지만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청소하기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무지하게 들더라고요. 베트남에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거, 이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편의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신발을 파는 곳이라든지 뭐 가방을 파는 곳이라든지 뭐 편의점을 갖다 이야기를 해도 되고 뭐 신발 파는 곳을 갖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편의점은 뭐 세븐일레븐도 들어와 있고 패밀리마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 편의점들이 대도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한민국만큼 편의점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생각보다 편의점은 많더라고요. 근데 이 편의점이 많은데 제가 느끼고 온 것은 이 편의점이 대한민국 편의점은 일정한 규모를 많이 갖죠. 뭐 몇 평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가게를 한 칸 또는 두 칸 뭐 이 정도로 해서 많이 이제 유지들을 하시잖아요. 더 크게 하시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베트남의 편의점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처럼 큰 편의점도 있고 한 칸짜리 편의점도 있고 두 칸짜리 편의점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품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품목이 다른 경우가.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품목은 잘 나가는 품목대로 비치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음료수 같은 경우는 뭐 콜라, 사이다 정도는 흔하게 나가죠. 근데 베트남에서 나온 그 탄산음료도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맥주, 뭐 주류 잘 나가는 것들은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나머지 음료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서 본 건데 아침 햇살, 알로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프랜차이즈는 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라인 안에 있는데
아침 햇살을 사려면 꼭 그 편의점을 가야 되더라고요. 다른 편의점도 주위에 몇 개가 있는데 아침 햇살을 사려면 꼭 그 편의점을 가야 되더라고요. 특화성 있게 무언가를 겹쳐서 팔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이 팔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번에도 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신발 가게 우리나라는 뭐 다 팔라고 하잖아요. 운동화도 팔고 아동화도 팔고 실내화도 팔고 안전화도 팔고. 근데 베트남은 딱 자기 주종이 있는 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굳이 똑같은 거를 갖다가 해서 출혈 경쟁을 하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를 특화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베트남을 갔다 와서 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만 많아봐 다 갖다 놓고 팔라고 하지. 그죠? 돈 많으면 다 갖다 놓고 팔면 좋죠. 돈 다 갖다 놓고. 제가 선물을 살라고 산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산무라는 게 저도 짝퉁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이 산무가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무궁한 생활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은 되죠.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거니까 한국 디자이너를 들여다 놓고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인 건데, 어찌됐든 나머지 제품의 설명서를 읽다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글씨도 써 있기는 해요. 근데 부드러운 문장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문장. 그리고 산무를 가서도 느낀 것이, 여행자 거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세 군데가 있구나. 근데 무궁한 생활하고 네 군데가 있죠. 근데 무궁한 생활은 브랜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산무 같은 경우는 같은 브랜드잖아요. 같은 브랜드. 근데 같은 브랜드인데 여기서 파는 거니까 저기서도 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갔는데 서로 파는 물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 다르고요. 프라모델 같은 거 뭐 장난감도 팔더라고요. 장난감도 서로 품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액세서리도 서로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줌 렌즈가 있는데 저쪽엔 줌 렌즈가 없고, 뭐 대신 다른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산무인데 가게 규모는 여행자 거리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여행자 거리 내에 있는 건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게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뭐 가게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여행자 거리 안에 있는 거에 외곽에 있으니까 한 2배, 3배 더 큽니다. 여행자 거리 바깥에 있는 것이. 근데도 물건을 여행자 거리 내에 있는 것과 같은 품목도 있습니다. 같은 품목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품목. 이제 상세 품목을 보면 다른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살라고 뭐 갔다가 여기 어차피 뭐 영재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저기까지 걸어가기 그러니까 여기서 살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더 큰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요. 굳이 거기까지 또 걸어가서 사갖고 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알고 있던 베트남에 대한 지식, 거긴 후진국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가 책으로 보고 글로 보고 영상으로 보던 그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어느 나라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업을 하거나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현지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여행 나가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내국인들 봤어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 내국인들은 다 긴 바지라든지 이제 그래도 햇살을 가리려고 남자들도 보면 딱딱 티가 나거든요. 한국은 아니어도 같은 아시아 계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다 보니까 반바지에 반팔티를 많이 입고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구분은 됩니다. 저도 가서 조금 한 열흘 15일 있다 보니까 외국인은 서양인 같은 경우는 티가 팍팍 나고요. 이제 같은 아시아 국가인들은 구별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구별을. 왜냐면 지나가면 관광객이네 아니네 이 구별이 딱딱딱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아인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행하는 경우는 정말 못 봤어요. 보기가 힘들더라고. 차라리 배낭여행은 있을 수 있는데 배낭여행들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말 하면서 지나가고 전 입국 다물고 왜냐면 굳이 아는 채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도 외국까지 나와서 한국 사람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외국 나가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나쁜 거를 또 이렇게 또 전파시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행자 거리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다 오빠 오빠, 아저씨도 오빠, 아가씨도 오빠, 무조건 오빠 오빠. 뭐 한국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뭐 기타 이외에 뭐 안 좋은 것들 어차피 한국 사람이 다 가르쳐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게 상무는 산무인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팻말을 써 있는 걸 보면서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쉬고 있으면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찾으면서 화를 낼 텐데요. 한국 식당 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점심시간 장사가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직원들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베트남 문화라고 하던데 자영업자 사장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을 보고 있노라면 여기가 한국인 건지 베트남인 건지 전혀 아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베트남도 대한민국처럼 편의점이 엄청 많던데 무엇이 다른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껌만큼은 롯데 자일리톨이 다 아도를 치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에는 옥수수 우유가 있네요.
또 한 가지 느낀 게 베트남은 우리도 뻥튀기 기계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뻥튀기 기계가 있고 베트남에도 뻥튀기 기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이 원조죠. 대한민국에는 라이스 페이퍼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라이스 페이퍼를 썼나?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라이스 페이퍼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베트남은 이 뻥튀기 만드는 기계로도 관광 상품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뻥튀기 만드는 과정, 뻥튀기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한 70년대 뭐 이때쯤에 있던 이 뻥튀기 기계를 정말 잘 보존해서 이게 옛날부터 쓰던 뻥튀기 기계다는 걸로 해서 뻥튀기마저도 관광 상품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뻥튀기 기계뿐만이 아니라 이 뻥튀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뻥튀기는 남아있는데 뻥튀기에 대한 문화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경쟁을 하느라 경쟁과 성장을 하느라 이런 문화를 많이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 그들이 후진국이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 게 없으니까 뻥튀기로 돈을 벌라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뻥튀기를 갖고 관광상품화 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나요? 그럼? 우리의 역사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뻥튀기를 하던 곳이야 라고 뻥튀기 과자는 있지만 뻥튀기를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보여줄 곳이 있나요?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을 수야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육성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육성을 해야만, 나라에서 육성하진 않을 거고 개인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근데 베트남은 돈벌이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어떤 형식, 촌락 형식, 촌 형식, 마을 형식, 그래도 몇몇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문화로 관광상품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너무 경쟁과 이런 성장에만 치우쳤지 이걸 잘 보존해서 문화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알려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뻥튀기 기계보다는 작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화보다는 시간당 생산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류의 밑바탕은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돌 그룹도 찍어내는 듯하게 빨리빨리의 성장? 근데 이 언제까지 빨리빨리가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